라이선스 마스터 리눅스 마스터 8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그 유틸리티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거의 우리가 끝날 때쯤 프로세스에 대해 한번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 실기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명령어를 우리가 하나씩 이제 입력을 해보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건지도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봐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흐름들을 작업의 흐름들을 한번 같이 볼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 킬에 대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명령을 넣을 때 그 yes라는 명령이 있는데 yes하고 그 다음에 디렉션을 주죠 이렇게. 그리고 디바이스 null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yes 명령은 화면에다가 y라는 글씨를 무한으로 출력을 한다는 거죠. 특이한 명령이죠. 일종의 우리가 어떤 그 테스트나 작업을 해볼 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렉션 때문에 어떻게 되면은 해당 글자가 디바이스 null로 출력이 되는데 null이란 것은 사실은 컴퓨터에서는 null 값은 비어있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장치가 nul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Y라는 글씨가 그 화면에 막 도배가 되면은 우리가 눈으로 피곤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yes 명령을 실행하는 그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작동을 시켜버린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없애버리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한번 돌려봐야 되고 그리고 돌리고 그것을 킬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그 어떤 외부적인 결과물을 산출물을 만들지 않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탕화면에 우클릭하고 오픈인 터미널이라 해서 이것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터미널 창을 여러 개를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때 어떻게 되면은 그 PS 그 다음에 그 빼기 EF 그리고 파이프 GREP 그리고 yes를 입력을 해서 그 현재 지금 작동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yes, dv, null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던 명령이 그 작동이 되는 화면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터미널 화면을 열어서 그 ps 명령을 통해서 현재 그 yes라는 그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작동이 되는지 파악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프로세스를 파악을 하는데 아마 이런 것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좀 다음 화면인데요. 이런 걸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도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좀 깔끔하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PS는 윈도우에도 있어요. 이거는 대신 이제 윈도우답다 할 수 있는데 컨트롤 델리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 작업 관리자가 나오거든요. 그 작업 관리자 안에서 또 보면은 그 윈도우 상에서 작동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는 명령이 그 명령하고 어떤 그런 그 탭들이 있거든요.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그거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그 마우스를 많이 활용을 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참 윈도우스럽게 돼 있는데 근데 깔끔하고 편해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특정 프로세스 죽이기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이름 프로세스 소유주 여기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그 보시면은 나오겠지만은 요거 이제 설명이에요. 1853은 프로세스 번호가 있고 1840은 그 부모 PS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요 오른쪽에 써 있는 그 설명 같은 경우에는 PS 명령을 줬을 때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 해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PS 명령을 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테스트 1 첫 번째 컬럼에서 테스트 1 그 다음에 그 1853 그 다음 1840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 정보를 이렇게 이제 그 PS 명령을 주면 이게 출력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PS 정보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봐보시면은 그 여기에 그 PS 정보들이 쭉 뜨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은 킬 하고 -9 그 다음에 아까 지금 프로세스 넘버가 1853이라고 이 두 번째 컬럼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두 번째 컬럼에 두 번째 열에 그 1853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1853을 써주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이건 거예요. 현재 지금 그 작동되고 있는 그 프로세스 있죠. yes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버리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 종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운영 체제를 사용하다가 끝낼 때 이제 보통 종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쪽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죽이기라는 표현을 해요. 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킬하고 1853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모든 프로그램이 1853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PS 명령 주시고 거기서 프로세스 넘버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각자의 컴퓨터에는 각각의 프로세스 넘버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터미널을 실행을 해가지고 봐봤더니 이제 우리가 킬 명령을 주게 되면은 yes 프로세스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지만은 yes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킬 명령을 줘서 yes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버려요. 그 다음에 PS 명령을 이제 다시 주거나면은 이 yes 프로세스가 이제 작동이 되는지 죽었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상태 전환. 이제 프로세스에서 형태 변환을 이제 위치를 이제 변환을 해주는 건데, 프로세스 상태를 전환을 통해서 메모리 관리하고 주력 프로세스를 이제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이걸 써볼 거예요. yes 하고 device null 이렇게 명령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포그라운드예요. 포그라운드에서 이 프로세스를 작동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포그라운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메인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인 거고요.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계속 작동을 하긴 하는데 화면에서 이제 지금 우리 사용자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재 이제 yes 명령을 실행을 시켰어요. 이게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되는데 이때 실행이 돼 있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얘를 이제 yes 프로그램을 뒤로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컨트롤 Z를 키를 눌러서 이제 일시 중단을 작업을 멈춘 다음에 이 이미지에서도 보면은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되는 작업에 대해서 뭐라고 메시지가 뜨냐면은 스톱이라고 딱 뜬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그 다음 넣어줄 명령이 바로 뭐다? BG라는 명령을 넣어주면 돼요. 백그라운드로 전환을 시켜라 라는 뜻인 거예요. 백그라운드로. 그래서 BG.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니셜인데 그렇게 했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BG를 넣게 되면 yes가 변형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다음에 넣는 명령이 이런 거예요. jobs라고 불러서 우리가 앞에서 프로세스 관련된 명령을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건데 jobs라고 명령을 넣어주시면은 현재 지금 작업 중인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jobs를 넣으시게 되면은 이제 러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미지를 보시면 러닝하고 돼 있고 yes 프로세스가 아직 살아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end 기호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로 이제 프로세스 이동시킬 때 나오는 기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명령을 이제 또 하나 보면은 fg1 foreground예요. foreground 1 이렇게 해주면은 yes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보냈는데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뒤로 보냈는데 포그라운드를 통해서 다시 전진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전환하고 그리고 화면은 멈춰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포그라운드 1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1이 됐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아까 JOBS를 했었을 때 그리고 이 지금 이제 멈춤을 상태로 하거나 얘네들을 진행할 때 좌측 끝에 봐보면은 가장 앞에 보면은 1이라는 넘버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현재 상태에서 이제 지금 이제 얘가 이제 yes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넘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로 보냈다, 포그라운드로 보냈다 이것을 계속 작업을 연계 동작으로 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전환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좀 자신을 가질 수 있고요. 이건 마치 뭐하고 왔냐면은 윈도우 안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MP3나 이런 음악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렇죠? 음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혹은 유튜브나 이런 것 같은 음원 프로그램들을 작동을 시켰다가
이거를 이제 그 작업 표시줄이나 혹은 이제 숨긴 형태로 가지고 실행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최소화 버튼 누르거나 이렇게 창을 X를 누르 특히 음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윈도우에서 실제 윈도우가 그래요. 그 이제 실행되고 있는 이 X 이제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카톡도 똑같은데 종료되는 게 아니고요. 종료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이제 은닉 형태로 해가지고 작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카톡을 PC 카톡 같은 경우 그러는데 핸드폰은 그렇지는 않고 핸드폰도 비슷하긴 하지만은 보통 PC 카톡이 명확하니까 PC에서 X표를 눌러서 카카오톡 메인 화면을 닫아버리신 다음에 끝났나 해가지고 있다가 다른 작업하는데 갑자기 카카오톡 메시지가 딱 오면은 카톡 하면서 메시지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나 종료시켰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로그아웃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윈도우에 있는 백그라운드로 이제 그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그 뒤에 배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리눅스도 이렇게 컨트롤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윈도우는 그래서 가서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을 여기서 이제 터미널로 명령을 넣을 때는 이렇게 이제 작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런 경우 있어요. 간단한 얘기 드릴게요. 그 리눅스에서 터미널이 좋은 점은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윈도우 쓰시다가 마우스가 고장이 나는 상황 있죠? 그러면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터치패드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데스크탑이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키보드 가지고 다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리눅스 같은 경우는 전혀 당황할 필요 없죠. 왜냐? 터미널로 모든 게 다 지원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윈도우하고 확연하게 좀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전환한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인데 이번에는 G에디트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G에디트가 이제 실행이 되고 이제 화면 가득이 G에디트가 이제 보여지겠죠. G에디트 실행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G에디트를 이제 종료시켜 버렸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어떻게 이제 하냐면은 이거를 그 좀 포그라운드로 이게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아직 종료를 한 게 아니고 이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로 보내려는 작업인데 그 G에디트 뒤에다가 엔드 기호 있죠, 엔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드 기호를 붙여가지고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자료 화면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그 지금 이거 G에디트 뒤에 엔드 기호를 넣게 되면은 이제 그 이것이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제 설명글에도 나왔잖아요. 엔드는 자동으로 프로세스를 백그라운드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그 보셨었던 이 슬라이드에서 이 그 보면은 yes 프로세스가 뒤로 갔었을 때 그 화면에 출력되어 있는 기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드 기호가 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백그라운드로 전환됐었던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나왔죠. J라고 하는 명령을 넣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가 지금 어떤 식으로 러닝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이제 프로세스가 우리가 이제 그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로 전환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그 나오게 되는 이제 그 서비스와 소켓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이 서비스는 사실상 리눅스를 유명하게 이제 만들어줬었던 그런 개념이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과 독자적으로 구동되어 제공하는 프로세스가 바로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의 예로는요, 그 웹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FTP 서버 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데몬이라고도 불리며 서버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비스는 데몬이고 데몬은 서버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의미는 서로 호환을 하고 있는 명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이것이 그 포그라운드냐 백그라운드냐를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것은 이제 그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면은 어떤 리눅스에서 어떤 작업을 하실 때는 보통 시작할 때는 포그라운드예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웹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전원을 서버가 이제 리눅스가 동작이 된 다음에 이 서버들은 무조건 이제 세팅을 할 때 이제 그 특별히 문제가 따르는 것이 없는 한은 얘는 계속 이제 바탕 이제 깔고 가는 거죠.
계속 작동이 되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됐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실행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명령을 줄 때 시스템을 컨트롤한다 할 때 시스템 CTL이라고 이제 그 줄여서 명령을 넣어줘요. 시스템 컨트롤 스타트 이제 그 명령을 실행을 하고, 시스템 컨트롤 스톱 하면 멈추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서버를 껐다 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라고 써주면 되죠. 그리고 뒤에다 뭐라 해줘요? 서비스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마치 이런 얘기들 있지 않나요? 그 보면은 해외 여행을 가면은 반드시 어디를 보고 와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을 가게 되면은 얘기 나온 게 있죠. 그 큰 마천루 건물 그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제 그 시 전체를 보는 그런 관광을 이제 하는 거 이제 기본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마치 이제 그 뭐가 같냐면은 리눅스에서 서버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리눅스를 쓴 게 아니거든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지금 이제 그 터미널을 이제 그 이제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이제 넣어 보신다면은 반드시 시스템 컨트롤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시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워지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결국에 여기서부터 출발했구나라는 것을 또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시스템 컨트롤 이제 다음 명령 한번 봐볼게요. 시스템 컨트롤 스타트 한 다음에 HTTP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웹 서버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그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서버가 구동이 돼요. 작동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서버가 움직이게 하는 거는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이 서버 위에다가 그 이제 그 웹 개발 그 코딩을 했던 그 파일이 없다면은 그냥 서버만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서버 환경에다가 이제 그 고객들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웹 코드 파일이죠. HTML, 뭐 CSS, JS, PHP, 그 JSP, 그다음 뭐 ASP, 뭐 요즘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개발해서 웹 서버에다 얹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뭐 어떻게 되시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분들 중에서 보면은 그 컴퓨터 공학 그 이제 그 박사까지 아마 이제 진행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자택을 가시면요, 그 가보면은 이제 방이 이제 그 집에 보면 방이 있잖아요. 방 한 칸이 그냥 서버실이에요. 가지고 벽에 보면은 테이블이 그 책장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그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이 한 50대인가 40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가동이 되고 있어요. 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대학에서 수업을 하시니까 가지고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노트북을 이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그 리눅스 서버를 돌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 틈틈이 아는 분 지인을 통해서 이제 고객이 확장이 되는데 그분들의 그 웹사이트 있죠.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본인이 관리를 해주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게 이제 그 디지털 건물주 아니겠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하시냐면 실제 그 서버를 운영해주고 관리를 해주시면서 그 업체 한 곳마다 이제 관리비를 이제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40, 50대였잖아 노트북이. 그 사업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다 이제 그 당연히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사업자 내시고 세금 계산서 내시고 이제 사업자니까 그렇게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이 리눅스 마스터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 이런 명령을 넣어보시고 작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 실제 이런 기술력을 쌓으시게 되면은 그분처럼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시스템 컨트롤 스타트 HTTPD를 이제 그 명령 넣으면서 그 지금 웹 서버를 작동시킨 걸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은 failed 뭐 그 메시지가 이제 출력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제 또 에러를 이제 흔히 이제 문제가 인 걸 프로블럼이라 부르고 그 문제를 없애는 걸 이제 프로블럼 솔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블럼 솔빙을 이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cd하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lib systemd 그다음에 그 시스템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ls 그다음에 별표점 서비스라고 이렇게 명령을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서비스의 실행 스크립트 파일이 요 디렉토리로 들어가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서비스의 이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그때도 제가 앞에서 그 앞에 있는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금 리눅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작업은 디렉토리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USB나 이런 외부 스토리지를 넣을 때도 디렉토리를 인식을 한댔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그 프로세스나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컨트롤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 CT에 시스템 컨트롤하고 리스트 유니트 파일즈 이렇게 할 때 이 서비스에 현재 사용하는지 사용 안 하는지에 대한 상태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스템 컨트롤 스타트, 스톱, 리스타트 이거는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중지하거나 재시작을 한다는 건데 이런 그 자료들을 보셨을 때 이거를 스타트 슬러시 스톱 그 슬러시 리스타트 하고 이렇게 다 쓰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슬러시 들어가 있는 것은 요 시스템 컨트롤 스타트 혹은 시스템 컨트롤 스톱,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그 명령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다 이제 서비스 이름을 쓰면은 해당 서비스를 작동시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시스템 컨트롤 스테이터스 서비스 이름을 하면은 이 서비스 작동이 되고 있는 이 서비스의 상태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 컨트롤 enable, disable 하고 서비스 이름을 쓰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것은 서비스를 작동시키거나 뭐 중지시키고 재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서비스를 사용할지 사용할지 안 할지 등을 이제 어떻게 한다?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컨트롤의 명령을 통해서 이 지금 그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룰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 서비스라는 게 부팅과 동시에 서비스가 자동으로 실행 여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리눅스를 이제 그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서비스가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게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보면은 터미널에서 명령을 넣을 때 시스템 컨트롤 리스트 유니트 파일즈 명령으로 이제 실행하면은 현재 이제 보면은 사용하는 것과 이걸 enable이라고 불러 enable 그리고 사용 안 하는 disable에 대한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isable은 적색으로 표기가 되고 컬럼 모니터가 이제 그 지원이 되면요. 그리고 enable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를 보면은 그 disable이나 enable 위에 뭐 static 그 다음에 그 transient, 그 generated라든지 이제 다양한 상태의 그 상태인데 다양한 상태를 이제 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리눅스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그 다채로워요. 그 되게 어떤 그 기능들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제 주제를 통해서 관련된 것들만 우선 보는 것들이 좀 덜 헷갈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소켓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켓 정말 중요하죠. 소켓이 정말 중요한데 이 서비스는 항상 가동이 되지만은 소켓은 외부에서 특정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시스템 D가 구동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청이 끝나면은 소켓도 종료된다 그랬어요. 자, 이 소켓이란 개념은요. 이 소켓은 여러분들이 그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전구 아시죠? 전구에 보면은 그 불이 나오게 전구를 소켓에 이제 꽂거나 이게 뭐 돌려넣거나 뭐 이렇게 그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소켓 같은 것들을 생각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켓을 이제 약간 좀 기능적으로는 다르긴 하지만은 이 소켓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자바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봐보면은 그 자바 책들 이제 기본 자바 바이블이나 이런 책들을 봐보면
상당히 두껍거든요. 얇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것이고 보통 어느 정도 책이 보면 좀 두꺼운 편인데 이 지금 정보통신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은 이 책 가장 후반부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만큼 그 기본을 상당히 쌓은 이후에 이제 끝에서 이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이제 보면은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들을 설명을 하다가 채팅 프로그램이란 걸 이제 짜게 돼 있거든요. 그때 소켓의 이제 역할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 소켓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앞에서 정보보안 쪽과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리사 얘기 그때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보안에 대한 것, 뭐 정보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명령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앞에서 수업을 했을 때 그 얘기 했었습니다. 자바나 파이썬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것들이 아마 뒤에서 나올 것이다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자바가 유명해졌던 이유가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억셉트 됐던 이유가 왜 그래냐면 이제 이런 웹 서비스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된 그 시기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벽이라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도 인정을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전자정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이든 저녁이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이 뭐 등본, 초본 떼실 때 뭐 정부24 이런 서비스 쓰시죠, 그죠? 근데 그런 정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것이 들어오면은 바로 자바가 들어가요. 자바하고 그다음에 이클립스를 이제 기반으로 한 활용한 스프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스프링에서도 우리 한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이런 걸 쓰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그때 이제 메인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나라는 거의 뭐 자바공화국이라 부를 정도로 자바를 많이 쓰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바에서 서비스 만들 때는 이제 소켓의 개념을 써요. 그리고 그 소켓은 서비스하고 관련이 있고 결국에 리눅스하고 관련이 돼 있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켓으로 설정된 서비스를 요청할 때는 처음 연결되는 시간이 앞에서 설명한 서비스에 비교했을 때 약간 더 걸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 시스템 D가 서비스를 새로 구동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 소켓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텔레 서버를 또 들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켓하고 관련된 스크립트 파일은 어디에 있냐면은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시스템 D, 그리고 시스템 디렉토리 안에 있고요. 소켓의 이름은 socket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켓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게 이제 GRUB 그랩 부트로더가 있어요. 이 부트로더 GRUB 부트로더 같은 경우에는 부트 정보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해서 부팅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부트 정보가 올바르지 않더라도 수정해서 부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GRUB 부트로더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다른 운영체제하고 멀티부팅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형 설정을 제공해줘서 커널의 경로와 파일 이름만 하면은 부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GRUB2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쉘 스크립트를 지원해주고 함수나 조건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적 모듈을 로드하고 ISO 이미지를 이용해서 바로 부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트로더는 어떤 역할을 이제 하냐면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살짝 얘기 드리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트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전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뭐 어떤 검은 화면에 파란 글씨, 노란 글씨 뜨기 나면서 막 뭔가 읽어드리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보면은 바이오스라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우리 이제 작동시키려는 운영체제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 작업이 있는 걸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면은 윈도우는 살짝 기다리면 어때요? 윈도우 로고가 딱 뜨면서 윈도우로 전환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그 로고 애플 같은 경우는 로고도 로고인데 이제 그 로그인하는 그 화면으로 이동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전원을 넣고 바이오스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운영체제를 읽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를 로딩을 할 때 이 작업을 누가 해줘요는 부트로더가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도 부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트로더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트로더 같은 경우도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그 GRU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RUB2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손을 대면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디팅을 하거나 뭔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제 우리가 좀 이해 좀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좀 하고 우리가 이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etc 디폴트 grub 파일하고 그다음에 etc grub.d 안에 있는 디렉토리에 파일을 이제 수정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업데이트 grub 명령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이것을 실행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grub 파일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옵션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타임아웃,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좀 나와 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부트로더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커널 컴파일이라는 개념을 같이 한번 또 보려고 해요. 커널이란 것은 이제 사용자가 쉘을 통해서 전달하는 명령어를 하드웨어에 적용하여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제어하여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체제의 코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었는데 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사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요청을 전달하는 쉘이 있댔죠, 그렇죠? 그 쉘 안쪽에 뭐가 있었댔나요? 코어가 되는 커널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 커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코어가 된 이 커널도 사실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의 기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그래서 이 커널의 버전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바로 커널 컴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설명할 때도 커널 컴파일은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널 컴파일을 이제 왜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쉘을 통해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소프트웨어라는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생각됐잖아요,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최근에 출시된 하드웨어를 장착했을 때 기존 커널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소프트웨어가 생명체처럼 알아서 성장하고 알아서 적응하고 알아서 진화하진 않죠, 그렇죠? 이걸 전부 다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최신 커널이 이 하드웨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커널 컴파일을 통해서 이 커널이 하드웨어를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보면은 최근에 워낙 배포판들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커널 컴파일 할 일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이제 기존에 잘 작동하는 프로그램조차도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커널 컴파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은 아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널 컴파일에 대한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볼이나 포트란의 이제 언어가 사용되는 레거시라거든요. 레거시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유산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전부터 넘어왔던 이제 어떤 전달받는 그런 이제 트레디셔널, 약간 역사적인 어떤 그런 자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좋게 얘기하면은 그게 유산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될 하나의 이제 기술적인 어떤 부채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서 관리를 끝까지 가져가야 될 이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만약에 땅을 유산을 받거나 어떤 자산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런 자산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세금을 내야 되죠,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넘어왔었던 그런 시스템들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커널을 잘 활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커널들을 자원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커널들이
계속 그 다음 세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이제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커널 컴파일을 또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부분이 또 있는 게 어떤 게냐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제 그 요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개발자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IT에 관심이 이제 있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엔드 사용자라 부르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리눅스는 분명히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뭐 웹 개발 이런 데 많이 활용하긴 하지만은 놀라울 정도로 그 하드웨어나 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사물 인터넷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소프트웨어하고 기존에 있는 제조업을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 제조업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이제 한다 그러는데 해외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국이 되게 독특한 제조업 국가라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제조업 국가 같은 경우는 유행이 지나가면은 이제 그 제조업 장비들 어떻게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웬만한 제조업에 관련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썼던 그 공장이나 혹은 그런 그 기계들도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될 그런 노후한 자원이라기보다는 이런 그 리눅스나 이런 그 IT 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 제조업들이 다시 이제 그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라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리눅스 하드디스크 관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널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리눅스에서 이제 하드디스크 추가하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그 키스를 넣으시고요. 이제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면은 그 플러그 앤 플레이라 불러서 전원을 이제 그 하드디스크 연결하고 전원을 넣으면은 윈도우가 그 하드디스크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탁탁탁 잡아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참 대단하다 보이는데 근데 이제 아직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교체 같은 거 약간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딱 열어보면은 전원하고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도 딱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글 자료나 이거 뒤져보시고 서칭을 하시고 이제 그러시면은 하드디스크 어떻게 연결하는지 나와요. 그냥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리눅스도 사실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눅스는 어떤 경우에 또 많이 사용됐었나요? 서버를 위해서 또 이제 이 운영체제를 사용한댔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의 시스템을 구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받쳐주기 위해서 이게 잘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드디스크를 대용량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여러 하드디스크를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저장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클러스터라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걸 RAID라고 불러요. RAID라 부르는데 이런 개념을 이 하드디스크 관리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뭐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었고 파일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 막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바로 여기서 보면 어떤 걸 얘기하려면은 하드디스크의 관리, 스토리지에 대해서 매니지먼트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리눅스가 강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 하드디스크를 추가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 건데 서버를 운영할 때 하드디스크 스토리지가 공간이 부족할 때 뭐 우리가 그냥 쓸 때는 우리가 윈도우나 이런 개인이 쓸 때는 공간 확보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스크를 압축을 하거나 그 다음에 디스크 쪼광모음을 하거나 윈도우는 쪼광모음 아시죠, 그렇죠? 유명하니까 그 기능은. 그 다음에 그래도 뭐 공간이 안 나온다면 파일을 삭제시켜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뭐 게임을 지우기도 하고 어떻게 뭐 안 쓰는 애플리케이션 지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서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하드디스크를 증설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같은 데 봐보면은
전산 그 장비나 혹은 뭐 그 데이터 센터나 이렇게 할 때 책장 같이 생긴 공간에 책장 같이 생긴 장비가 한 공간에 줄줄이 이어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서버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런 서버 컴퓨터는 그 베이라 부르는데 그 컴퓨터도 이렇게 납작하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컴퓨터 장비인데 이게 뭐 중앙 처리 장치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 카드는 작은 걸 말할 때 카드고 이 그 한 테이블 같이 생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서버 컴퓨터 그 베이에다가 이렇게 꽂아 넣어요. 이렇게 꽂아 넣고 그 이제 그 여러 대의 컴퓨터를 꽂아 넣어서 그것이 하나의 그 이제 그 컴퓨터처럼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봐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뭐 빅데이터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역시 그런 형태로 그 컴퓨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서버에서 이제 그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그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드웨어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말씀드리면 바로 하실 만한 하드디스크 종류인데 이거를 SATA에서 보통 SATA 하드라고 부르거든요. SATA HDD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속도가 빠른 하드디스크로 해서 거의 이 하드디스크는 그 은근히 역사가 오래된 하드디스크거든요. 그다음 나와 있는 하드디스크가 한 20년 넘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2000년대 초반에 되게 상당히 비쌌던 하드디스크로 이제 알려졌었던 건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SCSI 하드디스크, 다시 말해서 이제 스카시 하드라는 게 있어요.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속도도 빠른 만큼 이제 용량도 작고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용량을 좀 확보를 해서 쓸 수 있죠. 그리고 SCSI 그 하드도 있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교재 같은 데서는 이제 보면은 교재에서는 우리가 실습할 때는 그 이제 그 책 같은 거 이제 리눅스 관련된 책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실습 이제 하게 될 때는 이제 그 이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서버를 만들 때 그 여러분들 이제 실습하실 때는요 VMware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버추얼박스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런 이제 그 스토리지라죠. 이런 하드디스크를 가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버처박스 같은 경우에 리눅스를 이제 설치를 할 때 그 전에 어떤 걸 하냐면은 이런 그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들을 하고 완료하고 거기다가 이제 리눅스를 이제 설치를 하죠. 네,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SATA 장치하고 스카시 장치의 구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시 장치의 하드디스크 이제 확인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거에 대한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버처박스나 VMware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작동을 이제 시킨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봤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VMware나 버처박스에서 작업을 하면은 그냥 마우스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스카시 장비들을 거기다가 가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로. 그래서 이게 하드디스크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제 디바이스 DV, SDA 첫 번째 거 SDA, 두 번째 거는 SDB. 스카시 하드에서 SD하고 그다음에 B, 그다음은 SDC,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부른다라는 거죠. 소문자로 해서.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그다음에 디스크 파티션이 나눠진 거를 논리적으로는 또 뭐라 보면은 SDA1, 그다음에 SDA2, 그다음에 SDA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아라비아 숫자라 부르는 그 넘버링 있죠, 그죠? 그걸로 해서 숫자를 써줘요. 논리적 파티션을 부를 때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용어에 대한 것들을 갑자기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파티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를 이제 구입을 하시거나 직접 보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대가 참 다행히 좋아요. 컴퓨터 공부할 때. 왜냐? 네이버를 가시든 아니면 스마트폰이 있으시면은 그 구글이나 네이버 가셔가지고 하드디스크하고 이미지 탭을 누르면 하드디스크가 이게 나와요. 사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예 처음 본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은근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외장하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이런 그 11번가나 쿠팡 같은 사이트 가셔가지고 하드디스크 입력하시면은 그냥 나와요. 그래서 뭐 이제 그 1TB 뭐 2TB 해가지고 쭉 이제 그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보시면은 하드디스크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런 하드디스크에 보셔서 보면은 그 뚜껑을 딱 열잖아요. 그게 너무 단단하게 결합이 돼 있거든요. 왜 그러면은 그 저장 장치에 먼지 같은 거라도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거의 진공이 갈까 할 정도로 이렇게 그 결합을 시켜 놓는데, 이거를 이제 그 여러 상황에 의해서 이제 그 교환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분리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하드디스크 이제 분리된 것도 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동그란 디스크 같이 생긴 것에 XSRAM이라는 게 들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그냥 사람의 육안으로 봤을 땐 그게 구분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보면은 그 공간을 나누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을 나눌 때 이 공간을 나누는 걸 이제 파티션이라 불러요. 여러분들도 오피스 사무실 보면은 가구 이제 그 안에 사무실을 파티션이라 불러가지고 우선 그 벽을 세우죠, 그렇죠? 높지 않은 가벽을 세워가지고 파티션을 나눈다는데, 그것처럼 데이터들도 읽어낼 수 있도록 파티션이란 건 나눠요. 근데 그게 하드디스크 장치 자체에 대해서 파티션을 나누면은 물리적 파티션이라 하고, 이렇게 그 물리적인 하드디스크 위에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눠진 파티션을 뭐라 한다? 논리적 파티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넘버링 있죠? SDA1, SDA2 이런 건 바로 뭐다? 논리적 파티션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밑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티션이란 거는 HDD 그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할한 상태에서 영역 구분을 의미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이제 추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를 하는데, 하드디스크 한 개를 이제 하드디스크를 추가해서 하드웨어를 이제 그 구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컴퓨터에다가 하드디스크를 넣게 되면 하드디스크 추가가 되는데, 이때 디스크 이름은 뭐가 되면 SDB가 되는 것이고, 논리적인 파티션은 SDB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티션을 그냥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특정한 디렉토리에 마운트 시켜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리눅스에다가 연결 작업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이제 그 버추얼박스 이제 세팅을 봐보면은, 버추얼박스에서 이제 설정으로 가서 저장소에다가 디스크를 추가해 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클릭해 가지고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생성하거나 추가해 줄 수 있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터미널을 그 리눅스 터미널을 실행하셔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 버추얼박스에서 하드디스크 연결하고 터미널 실행하면은 sudo 즉 관리자 명령이죠, 그렇죠? 관리자의 권한으로서, 관리자 퍼미션으로서 sudo 슈퍼유저도 하고 한 칸 띄우고 fdisk하고 -l 이렇게 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fdisk는 어떤 명령이냐 이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 fdisk는 그 윈도우 안에도 있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fdisk는 디스크 상태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컨디션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스테이터스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된 하드디스크 이제 확인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fdisk를 통해서. 그래서 잘 이렇게 그 명령을 넣게 되면은 아래쪽에 그 명령 결과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그 dv/sdb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면은 뭐 extend라고 써 있기도 하고, 이게 쭉 여기 그 타입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하드디스크가 연결됐나 안 된다를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은 그 전체 메뉴 어떤 그 fdisk에 관련된 메뉴를 이제 확인하려 그러면은 이제 대문자 M을 누르면 되고요.
n 커맨드 노에는 파티션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n은 이건 이제 그 add a new partition의 이제 그 약어라 보시는데요. 이게 매뉴얼이 그대로 검은 요 화면인 터미널에 써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티션의 타입을 선정하는 이제 그 메뉴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파티션 종류는 그 프라이머리, 익스텐드라 해가지고 이제 그 요걸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 하나는 4개까지 파티션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파티션을 뭐 5개 이상 만들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익스텐드를 해가지고 그 이제 보면은 파티션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그 로지컬 파티션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막 어려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확장만 한다 보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익스텐드 그리고 로지컬 파티션 만들더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후반부에서 파티션에 대한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 의외로 봐야 될 것도 많고 이제 그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화면에 다 써 있는 메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연결된 그 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해가 안 되시면은 우리 수업이 유튜브로 좀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수업을 여러 번 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되게 오래 잘 하시게 되고 이해도 잘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오늘 이번 수업에서는 다양한 그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그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